2024년 어느 깊은 밤, 동유럽의 한 공항 활주로에서 거대한 수송기 한 대가 모든 외부 조명을 끈 채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서류상 화물 명칭은 연구용 항공 부품, 그 표현은 지나치게 평범했지만 그 내부에는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미래를 뒤흔들 수 있는 결정적 실마리가 숨겨져 있었다. 전 세계의 시선이 우크라이나 전장의 포탄 부족과 전황의 소용돌이에 쏠려 있던 바로 그 순간, 대한민국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선택을 준비하고 있었다. 무기 직접 지원은 불가하다는 원칙, 그러나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냉혹한 현실. 이 두 개의 칼날 사이에서 한국은 극도로 정교한 균형 위를 걷기 시작했다. 표면적으로 보자면 이야기는 단순하다. 포탄 10만 발, 그리고 노후한 항공엔진 한 대. 숫자만 놓고 보면 도무지 등가로 보이지 않는 이 교환은 많은 이들에게 의문을 던진다. 왜 우리는 수천억 원 규모로 평가될 수 있는 탄약을 단 한 대의 엔진과 맞바꾸려 했을까? 더구나 그 엔진은 이미 수십 년의 계보를 가진 구소련 계열 설계의 흔적을 품고 있는 장비였다. 이 선택은 즉흥적인 거래도 감정적인 연대의 표시도 아니었다. 오히려 치밀하게 계산된 장기 전략의 첫 수에 가까웠다. 대한민국 항공산업은 오랫동안 한계와 가능성이 동시에 공존해왔다. 기체 설계와 복합 소재, 항전 장비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지만 엔진만큼은 늘 외부에 의존해야 했다. 핵심은 단순한 추력 수치가 아니라 그 내부에 숨겨진 기술의 깊이였다. 연소실 냉각 구조, 터빈 블레이드의 고온 내열 코팅, 그리고 무엇보다 디지털 엔진 제어 체계의 알고리즘. 이 영역은 선진국들이 철저히 봉인해온 마지막 성벽과도 같았다. 라이선스를 통해 들여온 엔진은 사용할 수는 있었지만 완전히 이해하고 우리 것으로 만들 수는 없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특정 계열의 터보팬 엔진이 전략적 가치로 떠오르기 시작한다. 서방식 엔진이 정밀성과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면 동유럽 계열의 설계는 혹독한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구조적 단순성과 정비 용이성을 중시해왔다. 이는 곧 역설계와 기술 축적에 있어 결정적인 장점으로 이어진다. 도면만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소재 배합의 미묘한 차이와 가공 오차의 한계는 실물 엔진을 분해하고 시험하는 과정에서만 비로소 드러난다. 한국의 연구진이 그토록 갈망이 온 것은 바로 이 경험의 축적이었다. 전쟁은 우크라이나에게 생존의 문제였고 한국에게는 선택의 순간이었다. 포탄은 전장의 오늘을 지탱하지만 엔진 데이터와 기술은 국가의 내일을 좌우한다. 이 냉정한 대비 속에서 한국은 단기적 손실처럼 보일 수 있는 결정을 통해 장기적 이익을 노리는 방향을 택했다. 단 한 대의 엔진이 가진 상징성은 단순한 기계적 가치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수십 년간 축적된 항공공학의 흔적이자 독자 엔진 개발로 나아갈 수 있는 길목을 비추는 등불에 가깝다. 이 선택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 국제사회의 시선, 외교적 파장, 그리고 예상 가능한 반발까지 모두 계산의 대상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 위험한 외줄 위에 올라선 이유는 분명하다. 진정한 국방자립은 빌려온 심장으로는 완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압축된다. 과연 이 한 대의 엔진은 어떻게 대한민국의 항공엔진 독립이라는 거대한 목표로 이어질 것인가? 그리고 그 첫 단추는 어떤 방식으로 꿰어지게 될 것인가? 우리가 확보하려 한 엔진의 진짜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항공엔진이라는 존재가 가진 기술적 위상을 직시해야 한다. 항공기 엔진은 흔히 기계공학의 최종 보스라 불린다. 수천 도에 달하는 연소온도, 분당 수만 회전의 회전속도, 그리고 극한의 진동과 압력을 동시에 견뎌야 하는 이 장치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재료공학, 연력학, 유체역학, 제어공학이 한데 얽힌 종합기술의 결정체다. 전투기나 무인기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역시 기체가 아니라 엔진이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기체 설계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왔다. 복합 소재 구조, 스텔스 형상 설계, 항전 장비 통합 능력까지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지만 엔진 앞에서는 늘 멈춰 서야 했다. 해외에서 도입한 엔진은 비행을 가능하게 해주었지만 내부를 완전히 이해하고 마음대로 개량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다. 특히 디지털 엔진 제어 체계는 제조국이 철저히 봉인한 영역으로 소스코드와 제어 로직은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는 곧 성능 개량과 파생형 개발, 그리고 수출에서 결정적인 족쇄로 작용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특정 터보팬 엔진 계열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이 엔진은 추력 수치만 놓고 보면 서방의 최신 전투기 엔진에 비해 압도적인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중소형 항공기와 무인기에 최적화된 출력 범위, 구조적 단순성, 그리고 혹독한 운용 환경을 전제로 한 설계 철학은
한국이 직면한 현실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고등 훈련기, 무인 공격기, 장거리 정찰 드론과 같은 플랫폼에는 무조건 크고 강력한 엔진보다 안정성과 유지관리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엔진이 축적해온 기술적 흔적이다. 구소련 시절부터 이어진 설계 계보는 서방과는 다른 접근법을 보여준다. 단순히 효율을 극대화하는 대신 손상 허용 설계와 여유 있는 구조 강도를 통해 전장 환경에서도 꾸준히 성능을 유지하는 방향을 택해왔다. 이는 역설계와 기술 흡수 과정에서 한국 연구진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복잡한 형상과 극단적인 경량화를 추구한 서방 엔진보다 내부 구조와 소재 특성을 단계적으로 분석하기에 훨씬 적합하기 때문이다. 연구진이 특히 주목한 부분은 연소실과 터빈 블레이드의 설계 방식이다. 고온을 견디기 위한 특수 코팅 기술, 냉각 공기의 흐름을 제어하는 미세한 통로 구조, 그리고 반복적인 열 피로를 감안한 소재 선택은 문서나 이론만으로는 결코 체득할 수 없는 영역이다. 실물 엔진을 분해하고 시험대 위에서 직접 돌려보며 데이터를 축적할 때 비로소 그 차이가 드러난다. 단 한 대의 엔진이 가진 가치가 포탄 수만 발과 비교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엔진이 제공하는 또 하나의 결정적 장점은 확장성이다. 중소형 터보팬 엔진의 핵심 기술은 단일 플랫폼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무인기뿐 아니라 차세대 경공격기, 심지어 민간 무인 항공 시스템과 도심항공 모빌리티까지 연결될 수 있는 기술적 토대를 형성한다. 한국이 이 엔진의 설계 철학과 제어 구조를 완전히 이해하게 된다면 단순한 복제 수준을 넘어 우리 실정에 맞는 독자적 계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결국 한국이 노린 것은 낡은 엔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축적된 시간과 경험이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시험 데이터, 설계 선택의 이유, 그리고 실패와 보완의 흔적까지 포함한 총체적 지식자산. 이것이 바로 한국이 포탄이라는 실질적 전력을 대가로 지불하며 얻고자 했던 진짜 목표였다. 이제 이 엔진은 단순한 외국산 장비가 아니라 대한민국 항공 엔진 독립을 향한 첫 번째 실험대 위에 올라서게 된다. 그러나 이 거래가 단순히 기술적 필요만으로 성사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가장 큰 장벽은 기술이나 비용이 아니라 법과 외교였다. 대한민국은 전쟁 중인 국가의 살상 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원칙을 유지해왔고, 이 원칙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쌓아온 신뢰의 핵심 축이기도 했다. 만약 이 선을 넘는 순간 단기적으로는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외교적 신뢰와 전략적 입지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전략은 단순한 거래를 넘어 하나의 설계도로 진화하기 시작한다. 핵심은 프레임의 전환이었다. 포탄은 분명 전장에서 사용되는 군수물자지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느냐에 따라 국제법적 성격은 달라질 수 있다. 한국이 택한 방식은 직접 지원이 아니라 연구 협력과 기술 교환이라는 구조였다. 표면적으로는 항공 연구용 부품과 기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대가로 군수물자를 수출하는 형태를 취했고, 모든 절차는 기존의 방위산업 수출 규정과 국제거래 틀 안에서 정교하게 설계되었다. 이는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실제로 법적 검토와 외교적 합의가 수반된 복합구조였다.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선택이 하나 더 등장한다. 우크라이나 측이 처음 제안한 포탄 수량은 지금보다 적었다. 일반적인 협상이라면 당연히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였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오히려 수량을 늘리는 역제안을 던졌다. 이는 감정적 연대의 표시가 아니라 거래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계산된 수였다. 더 많은 포탄을 제공함으로써 단순한 장비 교환이 아닌 포괄적 기술 이전과 데이터 접근 권한을 확보할 명분을 강화한 것이다. 여기에는 치밀한 시간표 관리도 포함되어 있었다. 포탄의 인도 시점과 엔진 및 기술 자료의 이전 시점을 철저히 연동시키는 조건이 설정되었다. 전쟁 중인 상황에서 물류와 운송은 언제든 변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한쪽만 먼저 이행하는 구조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 조건을 관찰하기 위해 제3국이 보증인으로 참여하는 다자 협력 구조가 만들어졌고, 운송과 통관 과정은 극도로 제한된 정보 공유 아래 진행되었다. 서류상 표현은 최대한 완곡했지만 내부 문서에는 포탄 규격, 생산 일정, 기술진 파견 계획까지 세밀하게 명시되었다. 이처럼 복잡한 구조를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이 원칙을 지키려 했던 이유는 분명하다.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 신뢰가 더 큰 자산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만약 원칙을 깨고 직접 지원이라는 형태를 취했다면 이후 모든 방산 수출과 기술 협력에서 한국은 끊임없이 정치적 압박에 노출되었을 것이다. 반대로 원칙을 지키면서도 실질적인 기여와 국익을 동시에 달성한다면 이는 새로운 협력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결국 이 거래는 하나의 실험이자 선례가 되었다.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전쟁 당사국의 절박한 필요를 충족시키고 동시에 자국의 전략 기술을 확보하는 방식,
이는 기존의 흑백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회색지대의 활용이었고 한국은 그 공간을 누구보다 정교하게 설계했다. 이 과정에서 얻은 것은 단순한 엔진 한 대가 아니라 국제안보 환경 속에서 국익을 실현하는 새로운 방법론이었다.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향한다. 이 은밀하고 복잡한 거래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특히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미국과 유럽은 이 움직임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다음 단계에서는 이 거래가 불러온 파장과 그 의미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게 된다. 이 거래의 윤곽이 서서히 국제사회에 감지되기 시작하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격렬하게 반응한 국가는 러시아였다. 공식 성명에서 러시아 외교당국은 한국이 우크라이나 분쟁에 사실상 개입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 일부 관영 매체는 한국산 포탄이 전장에서 러시아 병사들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자극적인 논조를 쏟아냈다. 겉으로 보이는 분노와 경고는 강경했지만 그 이면에는 보다 복잡한 감정이 깔려 있었다. 러시아가 진정으로 경계한 것은 포탄의 화력 자체가 아니라 한국이 동유럽 항공 엔진 기술의 핵심에 접근했다는 사실이었다. 러시아 입장에서 항공 엔진 기술은 오랫동안 자국과 주변 국가들이 공유해온 전략적 자산에 가까웠다. 서방의 제재 속에서도 일정 수준의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기술적 축적이었다. 그런데 그 영역에 한국이라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들어와 서방의 자본과 정밀 제조 능력, 그리고 동유럽 계열의 설계 철학을 결합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 유출이 아니라 향후 군사 균형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구조적 변화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 중국의 반응은 보다 절제된 형태로 나타났다. 공식적으로는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했지만 내부 분석은 훨씬 냉정했다. 중국의 군사 싱크탱크들은 한국이 중소형 터보팬 엔진의 핵심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무인기와 경공격기 개발 일정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이는 동북아 지역에서 제공권과 감시 능력의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였다. 그동안 한국을 기술 추격자로만 인식해왔던 시선이 재검토되기 시작한 순간이기도 했다. 반면 미국과 유럽의 태도는 미묘한 이중성을 띠었다. 공식적으로는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비공식 채널에서는 한국이 보여준 접근 방식에 대해 일정 수준의 이해와 신뢰를 보냈다. 직접적인 살상 무기 지원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피하면서도 우크라이나의 절박한 군수 수요를 완화한 점, 그리고 동맹의 틀을 흔들지 않으면서 자국의 전략적 필요를 충족시킨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일부 군사 분석가들은 이를 새로운 형태의 군사 외교 모델로 해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국제적 반응은 한 가지 공통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국가가 아니라 복잡한 국제 환경 속에서 스스로 게임의 방식을 설계할 수 있는 행위자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포탄과 엔진의 교환은 표면적으로는 제한된 범위의 거래처럼 보였지만 그 파장은 기술과 외교, 안보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었다. 물론 위험 요소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러시아가 다른 방식으로 압박을 가하거나 주변 정세가 예기치 않게 변화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번 선택을 통해 한국은 중요한 경험을 축적했다. 국제사회의 시선과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회색지대에서 어떻게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해답을 얻은 것이다. 이제 이 거래의 의미는 외교적 파장을 넘어 실제로 한국의 방위산업과 기술 발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제 시선은 다시 기술과 산업의 현장으로 돌아온다. 단 한 대의 엔진과 그에 수반된 데이터가 실제로 무엇을 바꾸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다.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무인기 분야에서 나타난다. 한국은 이미 정찰과 타격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무인항공 플랫폼을 개발해왔지만 엔진 선택의 제약은 항상 설계의 한계를 규정해왔다. 출력과 신뢰성, 유지비용 사이의 균형을 외국산 엔진에 맞춰야 했고 이는 곧 성능 최적화와 파생형 개발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했다. 이번에 확보한 중소형 터보팬 엔진 계열의 설계 데이터는 이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된다. 연구진은 단순히 외형을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부 유동 해석과 열 분포, 소재 선택의 논리를 단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특정 임무에 최적화된 출력 곡선을 설계하고 연비와 내구성을 동시에 개선하는 방향으로 독자적 변형을 시도할 수 있다. 이는 무인 전투기와 장거리 정찰 드론의 채공 시간과 작전 반경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방위 산업 전반으로 시야를 넓히면 의미는 더욱 커진다. 엔진 국산화는 단순히 하나의 부품을 자급하는 수준을 넘어선다. 지금까지 한국은 기체를 설계하고 생산하더라도
수출 단계에서 항상 외국 엔진 제조사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과정은 시간과 비용을 증가시켰을 뿐 아니라 정치적 변수에 따라 거래 자체가 좌우되는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독자적인 엔진 계보를 확보하게 되면 이러한 구조적 제약에서 벗어나보다 주도적인 수출 전략을 펼칠 수 있게 된다. 경제적 타급 효과 역시 무시할 수 없다. 항공 엔진은 개발 이후 유지 보수와 정비, 성능 개량을 통해 수십 년간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하나의 엔진 계열이 자리 잡으면 관련 부품 공급망과 정비 시장이 함께 성장하게 된다. 이는 고부가 가치 일자리를 창출하고 방위 산업을 넘어 민간 항공 기술로 확장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실제로 중소형 터보팬 기술은 도심항공 모빌리티와 같은 차세대 교통수단의 핵심 요소로도 활용될 수 있다. 군사적 관점에서 보자면 파급력은 더욱 분명해진다. 엔진 기술은 미사일과 무인 체계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추력 대비 효율이 향상된 소형 가스터빈 기술은 사거리와 기동성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억제력 강화로 이어진다. 연구진이 시험대 위에서 축적하게 될 데이터는 단일 프로젝트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무기 체계의 성능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품고 있다.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단 한 대의 엔진이었다. 숫자로 환산하면 포탄 10만 발과 비교될 수 있지만 그 질적 가치는 전혀 다른 차원에 있다. 전장은 하루하루 소모되지만 기술은 축적될수록 힘을 발휘한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잠재력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얼마나 꾸준하고 치밀하게 투자를 이어가느냐의 문제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선택이 장기적으로 어떤 전략적 의미를 갖게 될지,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를 종합적으로 짚어보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 선택의 의미를 시간의 축 위에 올려놓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 포탄 10만 발과 엔진 한 대의 교환은 단기적으로는 논쟁을 불러왔지만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방 전략의 방향성을 선명하게 드러낸 사건이었다. 국방은 단순히 오늘의 위협을 막아내는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 뒤에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과정이다. 이번 결정은 눈앞의 소모보다 미래의 축적을 선택한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기술 자립의 본질은 선택의 자유다. 외부의 승인과 제약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형태의 전력을 설계하고 배치할 수 있는 능력. 엔진 기술은 그 자유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 중 하나다. 한번 확보한 설계 철학과 시험 데이터는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플랫폼과 결합하며 가치를 증폭시킨다. 오늘 연구소의 시험대 위에서 울리는 엔진의 소리는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라 축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에 가깝다. 외교적 관점에서도 이번 사례는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익을 확보하는 길은 존재하며 그것은 창의적 사고와 치밀한 설계에서 나온다는 점이다. 국제사회의 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기여와 전략적 이익을 동시에 달성하는 방식은 앞으로의 협상에서 반복적으로 참고될 수 있는 모델이 된다. 이는 한국이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규칙을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주체로 성장했음을 의미한다. 2030년대의 하늘을 상상해보면 이 선택의 무게는 더욱 분명해진다. 국산 엔진을 탑재한 무인기가 장시간 채공하며 감시 임무를 수행하고 필요할 때 정확한 타격 능력을 발휘하는 모습은 더 이상 공상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 기반에는 지금 확보한 데이터와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들게 된다. 기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번 축적되면 국력의 형태로 나타난다. 결국 이 거래가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가? 그리고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포탄은 언젠가 소모되지만 기술 주권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이 그 방향을 분명히 선택했음을 보여준다. 오늘의 조용한 선택이 내일의 강한 하늘로 이어질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한 의미를 가진다. 이제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새로운 장은 시작되었고 그 첫 페이지에는 한 대의 엔진과 그것을 선택한 전략이 기록되어